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란 지상을 감시하고 지휘 통제하는 항공기인데요. 현대전이 정보화 시대의 전쟁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무력으로 적 전력을 효율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군은 그동안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경제성의 논리 앞에 대한민국은 안보를 조금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우리 군은 3조 3,900억 원 규모의 감시통제기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적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면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를 대신하기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우선적으로 도입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노스럽 그러먼 등 국내외 기업이 열심히 준비했던 감시통제기 사업이 물먹은 이유와 우리 군이 추구하는 차선체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의 앞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맨눈으로 전장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이미 수세기 전에 끝났습니다. 특히 항공기가 개발되며 ISR 분야의 혁명이 시작됐는데요. 2차 대전 당시 미군은 B-17 폭격기를 개조한 전자전 기체를 투입하여 적 대공 레이더를 탐색하기도 했고, 냉전 시대로 접어들자 미소의 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ISR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계속 발전되어 현장 부대와 지휘부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조인트 스타즈와 같은 항공 기반의 ISR 통합 자산이 완성됐는데요. 그러나 조인트 스타즈는 현대에 와서 오히려 퇴보한 느낌입니다. 1982년에 처음 실시된 이 사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모두 은퇴한 보잉 707 항공기를 플랫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낡은 기체 때문에 미국은 이미 2005년과 2018년 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수명 연장하는 방안을 시도했는데요. 역사가 말해주듯 언제나 방패보다는 창의 발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최근 북한이 확보한 전력 ICBM과 SLBM의 전력을 차치하더라도 정점 고도 50km 이하의 전술탄도탄과 장거리 초대형 방사포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점 고도가 낮은 전술 탄도미사일은 무시무시한 위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적의 공격에 대한 고민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강백두 사업을 통하여 아이민트와 시긴트 정찰기를 별도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체는 지상 전장 감시에 특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휘 통제 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도입한 RQ4 글로벌 호크 이후로 대북 정찰 역량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인데요. 그러나 글로벌 호크와 합동 이동표적 감시 통제기는 개념이 다른 체계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정찰 위성을 대체하는 전략 자산에 가까우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현행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글로벌 호크가 적의 정찰 영상을 지휘부에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인데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한 위급한 순간이라면 너무 더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술했듯 현재 이를 대체하기 위한 합동이동표 적감시 통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 에이트 조인트 스타즈는 이미 2023년 퇴역했으며 생산도 종료되었는데요. 미 공군은 이 에이트 퇴역 전에 이 에이트-C 제이스탈스 대체 사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업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JMT-SCA 사업이 남아는 있는데 예산 문제로 달랑달랑한 상태고, 역시 E8을 대체하겠다던 E10, MC2A는 계획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추구하던 합동이동표 적 감시통제기 사업엔 많은 방산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대표적으로 미 레이시온사와 대한항공, 노스롭 그루먼사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을 한 것은 미레이시온사와 대한항공의 아이스타-K 모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아덱스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에서 아이스타 기술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레이시온과 대한항공은 2021년 파격적인 기술 이전에 합의 항공기 및 각종 탑재 장비의 3분의 1을 대한항공과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세운 상태였습니다. 아이스타-K는 히사르 500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와 다중 스펙트럼 장거리 광학 장비 등을 장착하고 고해상도 SAR 영상을 지상군과 대지 공격 임무를 맡은 공군 항공기들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찰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통제의 중추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시긴트 수집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장의 포괄적인 작전 개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에 특히 진심인 기업은 노스럽 그루먼사였습니다. 노스럽은 제이스타즈-K 모델을 공개한 자리에서 최신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하겠다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밝혔는데요. 서울 아덱스 2021 기간 중인 10월 21일 제이스타즈-K를 공개했고 LIG 넥스원 그리고 휴니드 테크놀로지스와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스타즈-K는 미 걸프스트림사가 만든 비즈니스 제트기인 G550을 기반으로 지상감시 레이더 및 지휘통제 체계가 탑재된 모델로 이와 비슷한 모델을 한국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레이시온이었지만 미 공군 사업이 완전히 파기되자 동력을 잃고 노스럽 그러먼에 넘어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는 모두 정찰 표적을 스캔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를 핵심 장비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데요. SAR 레이더는 X밴드에서 작동하며 공대지 스캔을 하면서 거리 성분과 방위 성분의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처리 모형화함으로써 2차원 SAR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RDA 알고리즘에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된 날것의 데이터에 거리 압축을 적용하고 방위 성분 FFT 알고리즘과 거리 보정 알고리즘, 방위 압축과 방위 성분 I, FF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SAR 영상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형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에서 업체들이 공통으로 제안하는 솔루션은 한국 공군과 육군, 그리고 전술지대지 미사일 포대 등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한국형 네트워크 중심 작전 체계에 커스터마이징된 것으로 한반도 전체의 킬체인과 공지작전에 걸맞은 공대지 임무지휘 통제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했던 기업은 레이시온과 대한항공, 노스럽 그러먼만이 아니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회사인 IAI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백두체계 정찰기 2차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이동표적 감시 통제기와 원거리 전자전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양해각서를 맺고 팀을 짜 열심히 진행 중인 사업이었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중단되었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3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고 공군의 장기 계획에 합동이동표적 감시 통제기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엔 또다시 사업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우리 군이 중기 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한없이 늦어지는 개발 기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이스타즈-K 모델 자체가 유럽제 항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군수지원 체계상 통합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흘러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군이 대안으로 추가 도입하겠다던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역시 논의된 지 벌써 20년이 넘은 해묵은 주제입니다. 특히 도입 비용 1조 원을 들인 글로벌호크가 결함으로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 이상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호크는 미국 외의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한 기체로 원래 U2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U2의 대체기인 만큼 덩치도 커서 길이 14.5m, 날개 너비 35.9m, 높이 4.7m에 달하는데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과 거의 비슷한 체구입니다. 여기에 글로벌호크의 순항 속도는 시속 570km, 최고 속도 시속 629km의 사양을 갖췄는데요. 덩치가 큰 만큼 많은 장비와 연료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20km 상공에서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시온사가 제작한 CCD-TV와 적외선 센서, 합성 개구 레이더 등을 탑재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이 2020년 1차로 도입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의 비행 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호크 3호기는 지상으로 영상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구성품이 고장났는데 거의 1년 동안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특히 고장난 부품 중 일부는 공급이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시기인 2020년에 들여온 4호기는 비행시간이 약 80시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형편입니다. 총 4대의 글로벌호크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기체당 평균 10건의 결함이 발생했는데요. 심지어 부품 수급의 문제로 글로벌호크 기체 간 동류 전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비가 지연되는 3, 4호기 부속을 떼서 1, 2호기에서 활용하는 시기인데요. 이런 식의 동류 전환은 2022년 기준 무려 24건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단된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의 대안으로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이러한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지비용 측면에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안정적인 운영 유지와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년 6월 17일 조기경보기 도입 영상입니다. F-35, F-15K, KF-21부터 KF-16, FA-50까지 모두 걸출한 성능의 전투기들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F-11, 보라매나 FA-50은 말할 것도 없고 F-15K, KF-16 역시 국내에서 자체적인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급 최강의 성능으로 거듭났습니다. F-35 역시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5세대기로서 막강한 전략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전투력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중안보 수호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체일 텐데요. 그러나 이건 각각의 전투기들을 하나의 개체로만 평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단독작전이나 소규모 작전이 아닌 이상 이들이 효과적으로 편대 임무를 수행하려면 꼭 필요한 지원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경보기입니다. 공중초기경보 및 통제 AEWNC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항공기, 선박, 차량, 미사일 및 기타 원거리에서 접근하는 대상을 감지하고 공중전투에서 전투 영역의 지휘 및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공중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투기와 공격기에 공격을 지시함으로써 공중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하늘의 지휘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정찰과 공중통제, 지휘를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의 지휘소보다 작전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4대 운영 중인 2737 피스아이의 경우 다기능 전자주사 배열, 통칭 메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360도 전방향 650km 이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6회공 전방향에 걸친 초정밀 탐지를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탐지 지역을 한정하고 집중 감시에 돌입할 경우 최대 750km 떨어진 지점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스아이는 이런 막강한 공중 감시 및 추적 능력을 활용해 공중 및 해상 영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탐지된 대상을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게다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아군과 연결되어 전술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데요. 해당 정보는 전투지휘관 및 아군 항공기 조종사에게 전달되어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전술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적의 위치를 식별하고 아군의 작전을 조정하여 공중 전투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공군에서 보유한 피스아이 4대로는 24시간 영공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 부족한 수량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출격률을 올리다 보니 과도한 작전으로 잦은 고장과 성능 고장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가 도입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2차 사업은 지속적인 논의 끝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4대 2737 조기경보기 이외에 4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총 3조 900억 원이 투입되며 203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이 결정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보유한 조기경보기의 피로도가 심각하며 24시간 상시 배치를 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조기경보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동해, 서해, 남해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주변국 공군기를 탐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8대 조기경보기를 운용함으로써 전방위적인 공중감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기 경보기가 추가 도입되면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방향을 크게 확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연합작전 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이 그리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데요. 두 차례의 입찰에서 미국 보잉의 E-7A PSI와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 등이 참여했으나 모두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여길 수 있지만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가격 문제가 아닌 참가업체가 입찰 조건 자체를 맞추지 못해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논란을 일으킨 업체는 보잉입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국외 구매 시에 한글 제안서를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제안서에 한글본을 함께 요구하는데 보잉은 영문 제안서만 제출한 것입니다. 보잉은 미국 정부의 대군사 판매 절차에 따라 한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과거 F-35A 스텔스 전투기 구매 시 록히드 마틴이 한글 제안서를 제출한 전례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발주한 측이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사업 참가 업체가 중도 포기하거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입찰의 기본적인 서류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역갑질로 의심해도 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헛발질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L3 해리스와 사브 중 한 업체는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신용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필수 사항인 시험평가 계획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도대체 사업에 진지하게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가 업체들의 준비 부족으로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공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지난 4월 27일에 3차 공고에서는 업체들의 제안서 심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일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봄바디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장거리 임무 시 최대 11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레이더는 LEIER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공중 목표물 기준 약 650km, 해상 목표물 기준 400km, 지상 목표물 기준 200km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아이는 360도 전 방향 감시를 위해 기체 전후방에도 레이더를 추가 장착하였습니다. 사브는 UAE에 4대 글로벌아이를 납품한 실적이 있어 안정적인 개조 작업이 가능하며 레이더 생산을 국내 방위산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진행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아이의 주요 장점은 높은 항속거리와 긴 채공시간, 다양한 목표물 탐지 및 추적 능력,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찰 범위에 제한이 있었으나 레이더 추가 장착으로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대당 가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다른 기종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타, 한국의 대한항공과 팀을 이룬 L3 해리스의 피닉스도 봄바디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신 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질화갈륨 기술을 적용하여 탐지 범위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인데요.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 중인 모델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며 음성 및 데이터 관제를 하는 관제사가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의 주요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최신 레이더 기술 적용으로 인한 높은 성능이며 국내에서 개조 작업이 가능하여 산업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L3 해리스는 아직 글로벌 6500을 조기 경보기로 개조한 실적이 없어 구체적인 가격 정보가 부족하여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잉의 E-7A PSI는 한국 공군이 현재 운영 중인 E-737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보잉 737 여객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노스록 그루먼 다목적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공중 목표물 기준 약 650km의 탐지 거리를 자랑합니다. 항속거리는 공중급유 없이 6,482km에 달하고 최신 A4 레이더를 사용하여 극초음속 비행체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E3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미 공군도 E3를 E7A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며 2025 회계연도에 생산을 시작하여 2027 회계연도에 첫 기체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E7A의 주요 장점은 이미 한국 공군이 운영 중인 E737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며 기존 PSI 조기 경보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존 기종에서 큰 성능 업그레이드가 없어 최신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E7A PSI 4대를 모두 도입하면 가격은 총 3조 9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성능 좋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더 유리한 것은 국산화인데요.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AESA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냈고 심지어 FA-50 블록20용 소형화 A사 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그 성능 역시 미국 등의 선도국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물론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에 탑재하려면 KF-21 A사 레이더보다 소자를 늘리고 전방향으로 탐지 전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포병 레이더, 지상용 대공 레이더, 함정용 다기능 레이더 등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국산 A사 레이더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다는 건데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부품 공급은 물론이고 유지 보수로 인한 전력 누수, 국방 예산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